경비실에 내 얼굴 사진 맡겨놨다. 앞으로 집 근처 얼씬거릴 생각마. 이혼 서류에 파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최준혁은 수입시계가 채워진 손목을 까닥이며 내뱉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잠들고 그가 사업에 실패해 죽겠다며 술에 취해 들어온 밤마다 등을 쓸어내려준 아내에게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기 못 알아들어? 이제 여긴 내 집이고 넌 남이야. 나연이가 찝찝하다고 내가 쓰던 침대, 이불, 냄비까지 싹 다 집 밖에 내놨으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귀찮으면 그냥 둬라. 고물상이나 좋아하겠지. 그의 옆에서 34살 강나연이 비릿하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녀의 목엔 작년 환갑 때 제가 준혁 씨에게 받고 싶다던 그 다이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 파티 늦겠어. 이런 사람한테 힘 빼지 마. 준혁 씨는 깜빡이도 켜지 않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법원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들이 남긴 매연을 고스란히 들이마셨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32년간 시모를 모셨던 시댁이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다 싶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신우이 미라는 인터폰 너머로 쏘아붙었습니다. 언니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진작 길바닥 나앉았을 집안이 어디서 여기까지 와서 구질구질하게 굴어. 뒤이어 들려오는 시어머니 최금순 여사의 목소리는 더 서늘했습니다. 야야, 문 열어주지 마라. 남의 집 귀한 아들 앞길 막던 애군이 나갔는데 어디서 부정타게 다시 들어와. 영수가 내 아버지가 배운 건 없어도 돈복은 있어서 우리 준혁이 사업 미처는 해주고 갔다만 딱 거기까지. 죽은 사람 덕에 내가 30년 호강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조용히 꺼져야지. 고마운 줄 알아라. 친정 아버지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전 재산을 사업 자금으로 가져가 고층 빌딩을 올린 남편과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던 시댁 식구들이 제게 던진 마지막 배웅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빈 박스를 으스러지게 쥐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 변호사가 건네준 갈색 봉투의 묵직한 촉감에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어요? 저보고 고마운 줄 알래요. 저는 시댁 골목 어귀에 놓인 분리수거함에 빈 박스를 던져 넣었습니다. 32년의 헌신이 쓰레기 봉투 옆에서 맥없이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최준혁이 저 다이아 목걸이를 건 여자의 손을 잡고 화려한 재혼 파티를 열 그 시각, 그가 가진 모든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소리를 저는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예정이니까요. 법원 복도에서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과 낡은 카펫과 누군가의 점심 도시락이 섞인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않는 냄새입니다. 저는 그 복도를 1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번이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걸으면서 세지 않았으니까요. 발이 알아서 움직였고 저는 그냥 따라갔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조정 담당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을 때 도장을 찍은 건 제 손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제 것인지 아닌지 그 순간만큼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파란 잉크가 번지며 동그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한영숙, 제 이름 석자가 거기 찍혔습니다. 최준혁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32년을 함께 잠들었던 사람이 팔꿈치 하나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는데 그 간격이 태평양보다 넓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다리를 꼬았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 동작이 채 4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2년을 정리하는데 4초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면서 말했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처럼 또렷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대사는 감정이 없을 때 또렷해지는 법이니까요. 미련 갖지 마.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굳어버린 게 아니라 일어서면 이 장면이 완성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앉아있는 한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안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은회색 외제차가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선팅 너머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이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최준혁이 법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차문이 열렸습니다. 34살짜리 여자가 내리지 않고 문만 열었습니다. 웃으면서 저는 창문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58살의 제 얼굴과 웃고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같은 유리 위에 포개졌습니다. 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들렸습니다. 아니면 들린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빠, 시간 없어. 파티 늦겠어. 그 목소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경계심도 최소한의 무게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늦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파티에 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은회색 차가 출발했습니다. 깜빡이도 켜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봉투를 더 세게 눌렀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숨을 고르는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느끼는 것들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사람한테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면 울 것 같았고 여기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소독약 냄새 나는 복도에서 직원들이 서류를 나르는 이 공간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이것뿐이구나. 담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확인서 한 부 드릴게요. 흰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이 순간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게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찬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쳤습니다. 은회색 차가 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스팔트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핸드백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갈색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껍고 묵직한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들이 든 봉투가. 저는 그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왔다가 갔습니다. 또 왔다가 갔습니다.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낮았습니다. 구름이 낯빛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낙엽이 굴러왔습니다. 발등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보았습니다. 잠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시댁 골목은 늘 이 냄새였습니다. 된장과 나프탈렌과 오래된 장판이 섞인 냄새. 32년 동안 이 골목을 드나들었는데 처음 맡았을 때와 마지막 맡는 지금이 똑같은 냄새라는 게 이상하게 서러웠습니다. 제가 변했고 이 집이 변했고 모든 것이 변했는데 냄새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2개, 옷 몇 벌, 친정어머니 제삿날 꺼내 쓰던 제기 1벌, 결혼 첫 해 찍은 사진첩 하나. 32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박스 2개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집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제 것인지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위에 올라가 있는데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32년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문 앞에서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게 그래도 눌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최미라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습니다. 누구를 반길 때와 경계할 때 눈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2년 동안 옆에서 보아온 저는 알았습니다. 왜 왔어요? 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혼 도장이 찍힌 오늘부터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모양이었습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짐 챙기러 왔어요. 방에 몇 가지 두고 간 게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하고 왔어야죠. 어제 문자 드렸는데 그게 연락이에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미라 씨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금순 83,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쁘지도 불편하지도 않은 그냥 하나의 물건이 들어온 것처럼 보는 눈이었습니다. 왔냐?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았습니다. 소파 끝에
최대한 적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앉았습니다. 32년 동안 그렇게 앉았습니다. 이 소파의 어느 자리에 앉아야 어머니가 덜 불편해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짐만 챙기고 갈게요. 짐. 어머니가 그 단어를 천천히 씹었습니다. 마치 맛을 보는 것처럼. 내 짐이 여기 뭐가 있다고. 제기 한 벌이랑 사진첩이. 사진첩? 어머니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미라 씨와는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사진첩이 내 거야? 우리 준혁이 어릴 때 사진도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들이 있어서요. 찍은 게 내 거면 이 집 밥상도 내 거겠네. 네가 차렸으니까. 미라 씨가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웃었습니다. 그 손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무릎을 꼭 눌렀습니다. 그냥 사진 몇 장만. 영수가.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친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이. 그러니까 더 이상 가족이 아닌 사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내 덕에 우리 아들 인생 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미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듯 말했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 32년이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운 줄 알라는 말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말입니다. 네가 받을 건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더 바라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이제 남의 집 사람인데. 미라 씨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뒤에 서서 팔짱을 끼고. 왜 와요? 솔직히. 짐이요? 짐 챙기러 오는 사람이 박스를 빈 거 들고 와요? 저는 손을 보았습니다. 미라 씨 말이 맞았습니다. 박스가 비어 있었습니다. 짐을 담으러 온 게 아니라 어쩌면 그냥 오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32년을 다닌 길을 몸이 기억해서 발이 알아서 여기로 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뭔가 아쉬운 거 있어요? 위자료 더 달라고요? 미라야. 어머니가 한 번 불렀습니다. 그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성격이 좀 까다롭고 바람을 좀 폈다고 해도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요즘 세상에 바람을 좀 폈다고. 3년이었습니다. 34살짜리 여자와 3년이었습니다. 그게 좀이었습니다. 미라 씨에게 그게 좀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릎에 짚고 일어났습니다. 박스를 들었습니다. 빈 박스였습니다. 아무것도 담지 않았습니다. 담을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짐은 다음에 올게요. 다음은 없어요. 미라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못 들어와요. 오빠가 다음 달에 여기 어머니 모시고 들어온대요. 새 식구랑 같이. 새 식구. 강나연 34살. 파티에 늦겠다던.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신발 끈이 없었는데도 손가락이 묶는 동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헛동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가. 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주 잠깐 0.5초 정도 무언가 다른 것이 지나갔습니다.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건강해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빈 박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된장과 나프탈렌과 낡은 장판 냄새가 등 뒤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 블록쯤 걸었을 때 멈췄습니다. 빈 박스를 골목 벤치 옆 분리수거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고. 저는 두 손이 비어진 채로 다시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세무사님이랑 같이 뵙고 싶어서요. 네, 준비됐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큰 길로 접어들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됐어요. 친정집 열쇠는 핸드백 맨 안쪽 지퍼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열쇠, 차 열쇠, 마트 적립 카드가 바깥 주머니를 차지하는 동안 친정집 열쇠만은 늘 그 안쪽 자리에 있었습니다. 꺼내기 불편한 자리, 자주 쓰지 않아서 깊숙이 넣어둔 게 아니라 함부로 꺼내고 싶지 않아서
깊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열쇠를 꽂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냄새가 쏟아졌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한지와 어머니가 쓰시던 동백기름 냄새. 이 냄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냄새는 32년 동안 변하지 않아서 서러웠는데 친정 냄새는 변하지 않아서 다른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서러움이 아닌 더 이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것.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에, 안방 문고리에, 부엌 찬장 배열에 어머니는 집의 구조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공간에 남아있다는 걸 저는 친정에 올 때마다 새로 배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이 아직 걸려 있었습니다. 치우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치우지 못했습니다. 손이 가질 않았습니다. 옷걸이가 조금씩 삐걱거리며 옆으로 밀렸습니다. 그 뒤에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 어머니가 중요한 것들을 넣어두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세 번째 서랍을 열 때마다 저를 내보내셨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7년 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었습니다. 낡은 고무줄로 묶인 통장 2개, 인감도장이 든 나무 상자, 누런 봉투 하나, 그리고 손목시계, 어머니의 손목시계였습니다. 금도금이 군데군데 벗겨진 작은 숫자판의 오래된 시계. 어머니는 이 시계를 특별한 날에만 차셨습니다. 제 결혼식 날에도 차셨습니다. 하객들이 예물이 어디 있냐고 수군거릴 때 어머니는 이 시계 하나만 차고 웃으셨습니다. 저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내려놓지 않은 채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통장, 어머니 이름, 잔액란에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 보고 다시 보았습니다. 숫자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습니다. 훨씬 컸습니다. 두 번째 통장, 한영숙, 제 이름이었습니다. 개설일이 2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통장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누런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권리증 2장, 하나는 지금 최준영 명의로 되어 있는 강남구 건물, 하나는 경기도 토지, 그리고 서류 뭉치, 법인 설립 서류, 대표이사 선임 동의서, 인감 사용 확인서. 손이 멈췄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동의서의 날짜를 보았습니다. 26년 전 준혁 씨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준혁 씨가 가져온 서류들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니까 믿었으니까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원본이 친정 어머니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손 옆에 두었습니다. 봉투의 내용물을 전부 꺼내서 펼쳤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걸. 어머니는 이 서류들을 보관하셨습니다. 26년 동안 보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대비해서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아시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저 지금 친정인데요. 어머니 댁이요? 서류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보관해 두신 거요. 법인 설립 서류랑 등기권리증이랑. 알아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아요? 네, 저한테 먼저 연락 주신 분이 어머니셨어요. 저는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펼쳐진 서류들을, 손목시계를. 6년 전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어머니 이혼 사건 맡은 적 있었거든요. 거기서 연락처를 아셨나 봐요. 6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이정민 변호사가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내 딸이 언젠가 혼자가 될 것 같다. 그때 도와줘라. 이 서류들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기르시던 화분의 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잎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연락 주셨을 때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류 위치도 알고 있었고 저한테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인데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저한테는 말 안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알면 참을 수 없을 거라고, 모르는 채로 버텨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26년 전에 도장을 찍을 때 어머니는 아셨을까요? 그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딸이 32년을 버티고 나서야
돌려받게 될 것들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변호사 번호를 따로 기억해두고 딸에게는 말하지 않고. 선생님, 이정민 변호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박세훈 세무사님이랑 같이 뵙겠습니다. 서류 들고 오세요. 전부 다요. 네. 선생님,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 자산들 전부 법적으로 선생님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저는 서류를 한 대 모았습니다. 가지런히 모서리를 맞추어서 모았습니다. 봉투에 넣었습니다. 통장 2개를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집었습니다. 차가운 금도금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체온이 이미 없는 차갑고 작은 시계. 저는 그것을 왼쪽 손목에 찼습니다. 처음으로 찼습니다. 버클이 조금 헐거웠습니다. 어머니 손목이 저보다 가느셨으니까요. 그래도 찼습니다. 헐거운 채로. 오후 2시 40분이었습니다. 3시 정각 법률사무소 회의실. 이정민 변호사는 서류들을 펼치기 전에 저를 먼저 보았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테이블에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시작하죠. 박세훈 세무사가 서류를 집었습니다. 50대 초반, 안경 너머로 숫자를 읽는 사람 특유의 눈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첫 페이지를 보고 2번째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볼펜 뚜껑을 딸깍 눌렀습니다. 강남구 건물, 현재 시세로 얼마나 됩니까? 이정민이 대답했습니다. 감정가 기준 83억입니다. 임대 수익은 월 2,200. 박세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잠깐 두드렸습니다. 경기도 토지 포함하면 120억 근처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120억. 그 숫자가 방 안에서 잠시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인 자산, 26년치 누적 수익, 현재 법인 계좌 잔액. 박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법인 설립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친정어머니 유산이요. 증빙 있습니까? 통장 있습니다. 박세훈이 이정민을 보았습니다.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박세훈이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죠. 완벽하게.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준 거죠. 완벽하게. 26년이었습니다. 26년 동안 제 돈으로 세운 법인이 남편 이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제 친정 유산으로 산 건물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건물로 사업을 했고 그 수익으로 내연녀를 데리고 파티에 다녔고 그 파티에서 재벌 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거야. 선생님, 이정민이 저를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찍으신 도장이랑 같은 도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쪽 지퍼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친정집 열쇠와 함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번째 서랍에서 꺼내온 나무 상자 속 인감도장 찍었습니다. 파란 잉크가 번지며 동그란 자국을 남겼습니다. 오전과 같은 잉크였습니다. 오전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전과는 다른 도장이었습니다. 오전에는 32년을 닫는 도장이었습니다. 지금은 26년을 되찾는 도장이었습니다. 박세훈이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서 저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민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정민이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왼쪽 손목을 보았습니다. 헐거운 금도금 시계를. 지금 당장도 됩니다. 저는 핸드백을 닫았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갈색 봉투가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들고 다닌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들이 든 봉투. 이정민이 6개월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건네준 봉투. 저는 그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내일 준혁 씨의 파티가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VIP들을 불러서 재벌 딸과의 재혼을 축하하는 파티가. 저는 그 파티가 끝나기 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강남역 방향. 토요일 오전에 지하철은 한산했습니다. 맞은편 좌석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안고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보시는지 알 수 없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눈을 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무릎 위에 핸드백이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쓸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강남구 에로텔 그랜드 볼룸. 최준혁은 새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고 풀고 다시 매고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32년 동안 영숙이 매줬으니까요. 혼자 매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매듭이 비뚤었습니다. 강나연이 드레스 지퍼를 올리면서 거울로 그를 보았습니다. 그냥 둬. 어차피 포토월 서면 안 보여. 비뚤잖아. 비뚤어도 돼. 오늘 주인공은 나야. 강나연이 웃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보았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오빠, 이진그룹 회장 딸이 오늘 온대. 인사 잘해야 해. 알아. 모르는 것처럼 굴면 안 돼. 내가 다 세팅해놨어. 알아, 안다고. 최준혁은 매듭을 다시 잡았습니다. 왼쪽으로 당겼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61.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회사 대표, 강남 건물주, 재벌가 사돈. 그는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가격에서 환승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은행 본점 VIP 센터 예약 완료. 담당자 이름은 김태원 과장입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안내받으실 거예요. 오늘 처리 순서 1법인 계좌 실소유자 변경 신청, 2 부동산 신탁 해지 서류 접수, 3개인 계좌 분리 자 최종 동결 처리. 선생님,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연락 주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11월 햇살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습니다. 걸었습니다. 같은 시간 에로텔 그랜드 볼룸 입구.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준혁 대표님과 강나연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에 마이크에서 피드백 소리가 났습니다. 기익. 사회자가 당황해서 볼륨을 조정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장미와 유칼립투스 플라워 코디네이터가 새벽부터 세팅했다고 했습니다. 촛대가 16개, 샴페인 타워가 입구 오른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금순이 아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 새 옷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카드가 잘 됐으니까요. 최미라가 어머니 옆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저를 향하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향하면 다른 표정이 되는 얼굴. 이진그룹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비서 둘을 데리고 최준혁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이 악수를 위해 오늘이 있었습니다. 이 악수 하나를 위해 32년이 재료가 되었습니다. 은행 본점 건물이 보였습니다. 12층짜리 유리 건물. 입구에 회전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회전문 앞에서 잠깐 섰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면 달라집니다. 이정민 변호사의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되돌릴 마음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32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수없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도 돌아갔습니다. 참으면 나아질 것 같아서, 기다리면 달라질 것 같아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셨습니다. 딸이 돌아갈 것을, 그리고 또 돌아갈 것을. 그래서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변호사 번호를 기억해 두셨습니다. 손목시계를 남겨두셨습니다. 알면 참을 수 없을 거라고, 모르는 채로 버텨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왼쪽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헐거운 금도금 시계가 거기 있었습니다. 회전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 센터는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마자 김태원 과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양복, 조용한 눈이었습니다. 한영숙 선생님이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바깥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은행 본점 2층이 이렇게 조용한 곳인지 몰랐습니다. 김태원 과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님께서
사전에 서류를 다 넘겨주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검토 완료했고요. 언제 됐습니까? 어젯밤이요. 서류가 워낙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6개월이었습니다. 이정민과 박세훈이 6개월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6년 전에 심어놓은 씨앗이었습니다. 처리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법인 계좌, 부동산 신탁, 개인 계좌 분리, 순서대로 차례대로 마지막에 통합 동결 처리, 총 소요 시간은 처리 시작 후 약 5분입니다. 5분이요? 네, 전산 처리라서요. 서류가 다 준비되어 있으면 버튼 하나로 일괄 처리됩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강남대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자기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 호텔에서 최준혁이 악수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원 과장이 저를 보았습니다. 이 처리는 법인 대표이사 계좌 접근 권한 정지와 부동산 신탁 수익자 변경을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라 시작하시면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이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김태원 과장이 잠깐 멈췄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선생님 권리입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원 과장이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정민이 6개월 전에 건네준 봉투,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는 서류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태원 과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 에로텔 그랜드 볼룸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최준혁 대표님과 강나연 씨의 새 출발과 이진그룹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샴페인 잔이 들렸습니다. 최준혁이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나연이 그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진그룹 관계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찰랑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볼륨에 퍼졌습니다. 최금순이 아들을 보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최미라가 그 옆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은행 VIP 센터 김태원 과장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처리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4개의 항목, 각 항목 옆에 체크박스가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 큰 버튼이 있었습니다. 일괄 처리 최종 확인, 커서가 그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누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할게요. 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는 떨렸습니다. 친정집 이불 속에서 혼자 누워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시계를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금도금이 손바닥에 닿는 걸 느끼면서 지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커서가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0.3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클릭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우스 클릭음 하나, 그것뿐이었습니다. 32년을 되돌리는 소리치고는 너무 작았습니다. 딸깍,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진행바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막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소리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김태원 과장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말을 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강남대로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행바가 3분의 1쯤 왔습니다. 같은 시간 에로텔 그랜드 볼룸 첫 번째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흰 접시에 담긴 관자 요리. 웨이터가 테이블마다 조용히 놓았습니다. 포크와 나이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대화 소리가 섞였습니다. 최준혁은 이진그룹 관계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강남 쪽 상가 경기가 어떻습니까?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사업 이야기, 최준혁이 가장 잘하는 이야기. 저희 건물 공실률이 지금 제로입니다. 위치가
좋아서요. 어디 쪽입니까? 노년 쪽에 하나, 역삼에 하나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 꽤 됩니다. 임대 관리는 직접 하십니까? 법인으로 운영합니다. 세금 구조가 훨씬 효율적이라서요.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혁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행바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막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생각을 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마다 친정집 이불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 생각했습니다. 준혁 씨가 나쁜 사람이었는지 그건 지금도 모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 앞에서 약하고 젊음 앞에서 약하고 자기 자신 앞에서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나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문제였고 제 돈이 어디 있는지는 제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는 별개였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정과 권리는 다른 칸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찾으려는 건 권리입니다. 권리.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낯설었습니다. 32년 동안 권리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머니로서 해야 할 것들을 했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어디선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저는 권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행바가 80%를 넘었습니다. 같은 시간 에로텔 최준혁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대화 중이었으니까요. 또 울렸습니다. 또 무시했습니다. 세 번째 진동이 울렸을 때 관계자가 잠깐 멈췄습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법인 관리 앱이었습니다. 알림이 3개 떠 있었습니다. 긴급 계좌 접근 권한 변경 감지, 긴급 부동산 신탁 수익자, 변경 처리 중, 긴급법인 대표이사 권한 정지 신청 접수. 최준혁의 눈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관자 요리 냄새가 났습니다. 포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전부 멀어졌습니다. 화면 속 3줄의 문자만 남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진행바가 95%였습니다. 김태원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5%.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파란 막대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 막대가 오른쪽 끝에 닿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왼쪽 손목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시계였습니다. 금도금이 벗겨진 헐거운 작은 시계.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차시던 시계. 오늘이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호텔 복도. 최준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인 담당 회계사.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지금 알림이 뜨는데 이게 무슨... 저도 지금 확인 중입니다. 잠깐만요. 자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합니다. 법인 계좌 접근이 차단됐어요. 차단? 왜? 실소유자 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 본점에서 실소유자 변경? 그게 무슨 말이야. 이 법인 내 거잖아. 회계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대표님, 이 법인 설립 자금 출처가 어디십니까? 최준혁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복도 끝에서 볼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자 목소리, 박수 소리, 샴페인 잔소리. 설립 자금이 처갓집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최준혁이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영숙이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습니다. 파란 막대가 끝까지 찼습니다. 4개의 항목 옆에 체크 표시가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스템 알림음이 한 번 울렸습니다. 낮고 짧은 소리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김태원 과장이 확인서를 출력했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가 그것을 저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처리 완료. 시각 오후 2시 17분. 선생님, 김태원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2년 동안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병수발하고 남편 사업 뒤에서 버텼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은행 직원이 처음 해주었습니다. 저는 확인서를 접었습니다.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같은 엘리베이터 문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58살, 어머니 시계를 찬 손목, 아무것도 들지 않은 두 손,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1층 문이 열렸습니다.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찼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게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 20분 에로텔 그랜드 볼룸 두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랍스터였습니다. 웨이터가 흰 장갑을 끼고 조용히 놓았습니다. 접시마다 레몬 조각이 얹혀 있었습니다. 테이블보가 구겨지지 않도록, 포크 각도가 틀어지지 않도록 웨이터는 각 테이블을 돌며 정확하게 세팅했습니다. 볼륨 안은 소음이 찼습니다. 웃음소리, 건배소리, 칼과 포크 소리, 사회자 목소리, 16개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샴페인 타워가 입구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최준혁이 복도에서 돌아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강나연이 그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안색이 창백한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닌 무언가를 처리하는 중간에 멈춰버린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기계가 오류를 일으킬 때 화면이 굳는 것처럼. 왜 그래요? 강나연이 낮게 물었습니다. 잠깐이 뭐야? 지금 이진그룹 사람들이 잠깐이라고. 그 말에 날이 있었습니다. 강나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준혁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 아래로 내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회계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일단 법인 계좌는 현재 완전 동결 상태입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 해제가 불가합니다. 부동산 신탁건도 수익자 변경이 접수되어 있고 등기 이전 절차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최준혁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랍스터 냄새가 났습니다. 레몬 냄새가 났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귓속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이진그룹 관계자가 그를 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32년 동안 영업을 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얼굴. 포크를 들었습니다. 랍스터를 잘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오후 2시 35분 호텔 프런트. 웨딩 플래너 정수진이 계산서를 들고 프런트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오늘 행사를 담당한 직원이었습니다. 볼륨 대관료, 케이터링, 플라워 세팅, 음향, 항목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이 카드로 결제해 주세요. 최준혁이 사전에 건네준 법인 카드였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보통은 3초면 됐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단말기 화면을 보았습니다. 결제 거절 카드 사용 불가. 죄송합니다. 결제가 거절됐습니다. 정수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빼서 다시 꽂았습니다. 같은 화면이 떴습니다. 결제 거절 카드 사용 불가. 죄송한데 다른 카드 있으실까요? 정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6개월 준비했습니다. 꽃 하나, 촛대 하나, 전부 최준혁 측 요청대로 세팅했습니다. 그 대금이 지금 이 카드 한 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볼륨 안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분의 새 출발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같은 시간 최금순의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최금순 선생님이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신한은행 여신관리팀입니다. 선생님 명의로 된 논현동 부동산 담보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담보대출이요? 네. 해당 부동산 신탁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서 담보재평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셔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최금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볼륨 아니었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미라가 어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가만히 있어. 최금순이 미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건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신탁 수익자 변경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처리가 진행 중이라
담보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처리를 누가 했어요? 한영숙 선생님 명의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최금순의 손이 핸드폰을 쥔 채 내려왔습니다. 볼륨 안에 음악이 흘렀습니다. 현악 사중주가 왈츠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16개가 흔들렸습니다. 샴페인 타워가 입구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최금순이 아들을 찾았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최준혁이 있었습니다. 랍스터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진그룹 관계자 옆에서 웃는 얼굴을 유지하면서 손이 조금 떨리는 채로 어머니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 정수진이 볼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준혁을 찾았습니다.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잠깐 밖으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결제건으로요. 강나연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수진을 보았습니다. 정수진이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이 냅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이진그룹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수진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법인 카드 결제가 계속 거절됩니다. 다른 카드를 시도해 봤는데 다른 카드가 없어요? 4장을 시도했는데 전부 안 됩니다. 최준혁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법인 카드 2장. 개인 카드 2장. 이거 다 써보세요. 정수진이 카드 4장을 받아들고 프런트로 갔습니다. 최준혁이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볼륨 문 너머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왈츠였습니다. 바이올린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수진이 돌아왔습니다. 4장의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전부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최준혁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4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았습니다. 플라스틱 4장,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들. 현금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최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볼륨 문이 열렸습니다. 최미라가 나왔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오빠, 어머니 카드도 안 된대. 방금 식당에서 결제하려다가. 최준혁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복도 천장이 높았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강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눈이 아팠습니다. 볼륨 안에서 사회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제 케이크 커팅 시간입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강나연이 혼자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최준혁이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사회자가 미소를 유지하면서 마이크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이진그룹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자가 양복 단추를 잠그고 테이블을 나왔습니다. 강나연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강나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관계자가 돌아보았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복도. 최준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숙이에게 다시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한 발짝 걸었습니다.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처럼 그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창밖이 보였습니다. 강남대로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자기 방향으로. 그때 볼륨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샴페인 타워였습니다. 웨이터가 지나다 건드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입구에 세워두었던 타워의 맨 아래 잔이 기울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위에서부터 쏟아졌습니다. 찰랑, 찰랑, 찰랑. 잔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샴페인이 하얀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하객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웨이터가 달려왔습니다. 사회자가 굳었습니다. 강나연이 그 자리에 서서 쏟아진 잔들을 보았습니다. 케이크 앞에 혼자 서서 같은 시간 강남대로.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딱히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온 뒤로 그냥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깃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깃을 여미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에 닿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최준혁.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선가 낙엽이 굴러왔습니다. 발등 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낙엽을 보았습니다. 이혼 법정뜰에서 본 낙엽과 같은 낙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른 낙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오후 4시 에로텔 스위트룸. 강나연이 드레스를 벗었습니다. 등 뒤 지퍼를 내리면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오전에 이 거울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만족도 불만족도 아닌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애써 맸던 넥타이를 풀어서 소파 팔걸이에 걸쳐 놓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계사에게서 문자가 또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변호사 선임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설립 자금 출처가 처갓집 유산으로 증빙이 된 상태라 법인 소유권 주장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준혁이 그 문장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보기 싫었습니다. 대답이 듣기 싫을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봐요. 강나연이 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등을 보이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온도가 없었습니다. 뭐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잖아요. 법인 계좌가 왜 동결됐냐고요? 최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전 부인이 건드린 것 같아요. 전 부인이. 강나연이 돌아섰습니다.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옷이었습니다. 드레스와 달리 아무 장식이 없는 옷. 전 부인이 법인 계좌를 어떻게 건드려요? 그게 설립 자금이 처갓집에서 나온 거라서. 처갓집에서요. 제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자금이 필요했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어서. 잠깐만요. 강나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처음부터 당신 거 아니었어요? 최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강나연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보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61의 남자를, 풀어진 넥타이, 굳은 얼굴, 손에 들린 핸드폰, 건물은요? 건물도 처갓집 돈으로 산 거예요? 침묵이었습니다. 강나연이 핸드백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백을, 오늘 아침 들고 온 핸드백을. 어디 가요? 나가요. 지금요? 지금이요. 그녀가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최준혁이 일어났습니다. 나연 씨, 잠깐. 오빠. 강나연이 문손잡이를 잡으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지운 건지 몰랐습니다. 민낯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로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 그냥 빈 껍데기였네. 말이 길지 않았습니다.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의만 빌려 쓴 사람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최준혁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명의만 빌려 쓴 사람. 이정민 변호사가 박세훈 세무사에게 한 말과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 회의실에서 명의만 빌려준 거죠. 완벽하게. 그 말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날아왔습니다. 이진그룹 쪽은 제가 연락할게요. 잠깐만요. 그냥 가면 꺼져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쾅 하고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혔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화가 나서 닫은 게 아니라 닫아야 하는 문을 닫은 것처럼. 최준혁이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강나연이 있던 자리에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줍지 않은 채로. 오후 5시 최금순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 집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들 집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강나연과 함께 들어오기로 했던 집.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오늘 한복을 입었습니다. 한복은 허리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입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했으니까, 파티에 한복 입고 오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미라는 집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호텔에 있었습니다. 강나연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최금순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어머니, 왔냐? 네. 거기 어때? 강나연이는 깠어요. 깠다고? 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했냐? 내일 알아볼게요. 내일 말고 오늘. 어머니,
오늘이야. 최금순의 목소리가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는데 날카로웠습니다. 32년 동안 이 목소리를 들어온 아들은 알았습니다. 이 목소리일 때 어머니는 진심이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리고 네, 영숙이 연락했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안 받던? 네. 최금순이 거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저녁빛이 들어왔습니다. 주황빛이 거실 바닥을 덮었습니다. 그래, 그것뿐이었습니다. 최금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주황빛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최금순이 무릎 위를 보았습니다. 한복 치마, 분홍 저고리, 새 옷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아들 법인 카드로 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카드가 됐습니다. 오후 5시 30분 이진그룹 비서실 비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참석 결과 보고 최준혁 대표 측 재정 상황 이상 감지, 법인 계좌 동결 확인, 부동산 소유권 분쟁 가능성, 동행한 관계자 판단 추가 협력 관계 형성 불필요. 비서가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관계자에게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관계자가 메일을 열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강나연 씨 측에도 같은 내용 전달. 이후 연락 필요 없음. 오후 6시 최준혁이 호텔방에서 나왔습니다. 프런트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행사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정수진이 프런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있었던 것처럼. 대표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얼마예요? 케이터링, 대관, 플라워, 음향 포함해서 4,300만 원입니다. 최준혁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가 있었습니다. 아까 안 됐던 카드들이. 혹시 현금은? 정수진이 물었습니다. 최준혁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프런트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체크인하는 커플, 캐리어를 끄는 가족, 로비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는 사람들, 모두 자기 방향이 있었습니다. 최준혁에게는 방향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시댁 거실 최금순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파티 끝나고 식구들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강나연도 데려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을 봤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영숙이가 32년을 이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늦게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삿날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아들 인생이 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최금순이 그 말을 영숙이에게 했을 때 고마움을 표현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이 거실에 앉아서 냉장고 가득 반찬이 있는데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최금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어제 영숙이가 문을 나설 때 뒤를 불렀습니다. 건강해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 많은 말들이 목구멍에서 엉켜서 결국 나온 것이 건강해라 였습니다. 최금순이 무릎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영숙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32년 전 26살 하얀 웨딩드레스. 최금순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내려놓지 않고 오래. 밤 9시 최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없었습니다. 어제도 없었습니다. 이미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실에 혼자 서서 처음으로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이 없었습니다. 밑반찬도 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 한 병과 맥주 2캔과 오래된 김치만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영숙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음. 한 번, 두 번, 세 번, 뚝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준혁이 핸드폰을 소파 위에 놓았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천장을 높이 뺐습니다. 영숙이가 반대했습니다. 너무 삭막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삭막했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 4시 친정집 잠에서 깼습니다. 놀라서 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충분히 잤다고 판단한 것처럼 32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구들 아침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1시간 일찍 누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베개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11월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폐 깊숙이 들어오는 찬 공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골목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골목. 낙엽이 하나 굴러갔습니다. 물이 끓었습니다. 녹차를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마시던 녹차였습니다. 찬장 안쪽에 있었습니다. 7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넣었습니다.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7개였습니다. 최준혁, 최미라, 최준혁, 최금순, 최준혁, 모르는 번호, 최준혁. 저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17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눌렀습니다. 영수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밤 11시 40분에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영수가 나야. 전화 좀 받아. 할 말이 있어. 잠깐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근데 지금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32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은 숨소리. 영수가 제발 살려줘.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려줘.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흔들림을 아니면 통쾌함을 32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어떤 감정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뜻한 찻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최준혁 차단했습니다. 최미라 차단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차단했습니다. 최금순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결혼식 사진을 보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해라 라는 말은 알았습니다. 그 말에 뭔가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엉킨 말들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것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친정집 안방에 앉았습니다. 장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열었다가 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옷 냄새를 맡으면서 잠들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보았습니다. 누런 봉투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꺼냈다가 서류들만 빼고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 말고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됐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있었습니다. 접힌 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천천히 찢어지지 않도록. 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작고 꼼꼼한 글씨. 어머니는 편지를 쓸 때 항상 작게 쓰셨습니다. 종이가 아깝다고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 나는 없겠지. 없을 때 읽으라고 여기 넣어뒀다. 내가 이 서랍을 열었다는 건 그럴 때가 됐다는 거다. 나는 내가 똑똑한 애라는 거 안다. 열지 말아야 할 때는 열지 않는다는 것도 준혁이 일은 내가 진작 알았다. 결혼하고 5년쯤 됐을 때부터 알았다. 말 안 했다. 내가 알면 선택해야 하니까. 그때 내 선택이 뭔지 내가 알았으니까. 틀린 선택이 아니다. 너는 그때 버티는 걸 선택했고 나는 그 선택을 지켜줬다. 서랍에 서류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돈 얘기를 해야겠다. 미안하다. 엄마가 평생 돈 얘기를 안 했는데 내 외할아버지가 논 팔아서 남긴 돈이다. 내 할머니가 품팔이에서 모은 돈이다. 나는 그 돈을 너한테 물려주려고 30년을 아꼈다. 준혁이 사업한다고 가져갔을 때 나는 증거를 남겼다. 그때 왜 그랬는지 그 사람들은 모를 거다. 나는 알았다. 이날이 올 거라는 거. 영수가 내가 버텨준 3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 강한 애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만 억울할까봐 걱정했다. 억울하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억울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 이 서랍에 넣어뒀다. 이제 꺼내도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아라. 그냥 살아라. 복수는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살아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어디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30년 동안 못한 것들 다 해라. 시계는 내 거다. 원래 내 거였다. 내가 맡아뒀을 뿐이다. 건강해라. 엄마가. 저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보았습니다. 어머니 글씨를 보았습니다. 작고 꼼꼼한 글씨를, 종이 끝까지 빼곡한 글씨를. 종이가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한 글자가 엄마가 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가슴에 대었습니다. 잠깐 그렇게 있었습니다. 찻잔이 식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마시다 두었던 녹차, 어머니 녹차 다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마셨습니다. 차가운 채로. 오전 9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썼던 가방. 그 이후로 쓴 적이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따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32년을 창고에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꺼내봤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산 엽서였습니다. 제주도 바다 사진이 있는 엽서, 아무것도 쓰지 않은 엽서였습니다. 사서 가방에 넣었다가 그대로 32년이 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엽서를 보았습니다. 바다 사진을 보았습니다. 서랍에 가서 볼펜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볼펜이었습니다. 눌러봤습니다. 잉크가 나왔습니다. 엽서 뒷면에 썼습니다. 엄마, 나 바다 보러 가요. 주소를 쓸 자리가 있었습니다. 비워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의 주소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읽으실 것 같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엽서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많이 넣지 않았습니다. 며칠치 어디를 얼마나 갈지 몰랐습니다. 가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2년 동안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언제 뭘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이번에는 계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면도구를 넣었습니다. 책 한 권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서재에 있던 책이었습니다. 오래된 시집,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읽으신 것 같았습니다. 펼쳐보니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으로 친 밑줄 한 구절이었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나를 향해 가는 것이다. 저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왼쪽 손목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시계가 있었습니다. 헐거웠습니다. 어머니 손목이 더 가느셨으니까요. 하지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익숙해졌습니다. 시계는 내 거다. 원래 내 거였다. 내가 맡아뒀을 뿐이다. 어머니가 쓰셨습니다. 원래 제 거였습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어머니 집 열쇠를 핸드백 안쪽 지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장 깊은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인데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11월에도 가끔 봄 같은 날이 골목에 나왔습니다. 가방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소리, 그 소리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32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예전에 앉았던 정류장이었습니다. 법원에서 혼자 걸어와 앉았던 벤치, 버스가 왔다가 갔다가 해도 타지 않았던 자리, 오늘은 앉지 않았습니다. 지나쳤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공항 방향 노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웠습니다. 터널 아니었습니다.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58살, 어머니 시계를 찬 손목,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 흔들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터널이 끝났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없었습니다. 11월의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 있다는 걸 32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았습니다. 공항 출국장 매표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바다요. 직원이 잠깐 웃었습니다. 제주도 어떠세요?
주세요. 오늘 오전 편 자리 있어요. 그걸로 주세요. 티켓을 받았습니다.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며칠 바람 좀 쐬러 가요. 급한 일 생기면 연락 주세요. 이정민 변호사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급한 일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핸드폰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무릎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활주로 위에 서 있는 비행기가, 어디선가 출발해서 여기 온 비행기가, 어디론가 출발하기 위해 기다리는 비행기가.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시계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이었습니다. 금도금이 창문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벗겨진 자리가 있어도 반짝였습니다. 헐거워도 반짝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논, 할머니의 품팔이, 어머니의 30년, 그것들이 이 시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작고 헐거운 시계 안에 살아라, 그냥 살아라. 어머니가 쓰셨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어머니.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걸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아래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빽빽한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이 사는 곳, 32년을 살았던 곳. 작아졌습니다. 더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구름이 창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 높이에서는 전부 작았습니다. 법원도, 시댁도, 호텔도, 은행도.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왼쪽 손목이 창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시계가 햇빛을 받았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평온이 시작됐다. 한영수, 58살. 지금 구름 위에 있다.